조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빨라 어느덧 2022년 중간인 6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회 한미기업인 친선포럼 조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코캄 유한회사 법무팀장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순서에는 약간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민선식 회장님께서 출국을 하셔야 돼서 개회사를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회장님이신 민선식 YBM 회장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 세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반년이 지나고 저희 회사도 엊그저께 반기 가결산 해보면서 다음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지난 초반기 반년 동안 좋은 일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반기에도 더 좋은 결실 맺으시리라고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아직도 그 여파가 아직도 전쟁 중이고 여파가 가시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물류도 형편없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게다가 이자까지 올라가지고 이제는 특히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저희 회원 여러분들 잘 극복하셔서 회사도 키우시고 또 개인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이 포럼을 이렇게 이제 조찬 포럼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각 분야별로 좀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IT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가 공지해 드릴 테니까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야별 별도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막 떠나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워싱턴 DC에서 Select USA라고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대미 투자 증진 포럼 미팅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갔었고, 그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서 가는데, 저하고 우리 모임의 김기롱 부회장을 포함해서 몇 분 가십니다. 그래서 가서 또 좋은 얘기 들으면 와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7, 8월은 아마 모임이 없는데, 그래서 9월달 모임에서 뵙기로 하고, 가능하면 뉴스레터에서도 저희가 들은 내용들을 올려서 여러분들 정보를 쉐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직 연사가 도착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연사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고 계시는 대학 동기이신 석동영 변호사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준비하셨으니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주요 4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럼의 명예 회장님이신 한세 예스24의 김동영 회장님, 그리고 민선식 회장님 지금 나가셨고요. 상임 고문이신 유장희 박사님, 상근 부회장님이신 김기롱 박사님, 부회장님이신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이용만 전 장관님, 석좌 회원이신 SK증권의 김신 사장님, 석좌 회원이신 아트센터 나비의 노소영 관장님, 석좌 회원이신 파파존스의 서창우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컬리넌 홀딩스의 소효근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우영정보통신의 신현웅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스타키의 심상돈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미성패밀리의 온재만 회장님, 석좌 회원이신 한국통상의 용환석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주식회사 펌프의 이대희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클린토피아의 이범돈 대표님, 석좌 회원이신 부원 RMS의 정세현 사장님,
석자 회원이신 뉴코리아 진흥의 홍광희 사장님, 그리고 공로 회원으로 강호갑, 고상은, 김부곤, 신용상, 양근석, 오정근, 홍대순 회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 중에 몇 분은 현장에 직접 나오실 수는 없어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초대 손님으로 지난달 특강을 유익하게 해주셨던 아쿠스의 송대성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고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질문지에 질문을 적으셔서 사회자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실 석봉현 변호사님을 소개하게 된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석 변호사님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이시며 정치인이십니다. 부산 동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1983년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로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83년 제25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신 후 1987년 검사로 임명하셔서 법무부 법무과장, 부산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하신 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2012년 퇴직하시고 그 후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법무법인 봉진의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변호사 시작 이후 최근까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법률자문 역할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또한 민변에 대응하는 보수 우파 변호사 단체인 한변 공동대표로서 우파 법률 지원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대본부의 상임대외 협력 특보와 공정희망 연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 가진 어려운 일을 다 해내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석 변호사님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동갑이며 40년 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늘 겸허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여건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저희들에게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든 지난 3월 9일 날 저희들이 목도한 이런 결과가 아니고 만약 결과가 뒤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로 잘 들리십니까?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호텔에서 이런 조찬 모임을 저는 한 2년 만에 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잘 거쳐왔고 또 그저께는 또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했고 여러 가지 참 이런 뿌듯한 일이 많습니다. 물론 또 걱정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새롭게 지금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 뿌듯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5년 만에 이 정권이 교체되는 이것도 마이크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것도 예기치 않게 전 정권 입장에서는
그 직전까지 거의 생각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 가지 직전까지 뭐 알박기 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흩어놓은 일들을 지금 새롭게 정돈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그 양력 속에 국힘 공정희망연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 오래된 조직이 아닙니다. 지난번 선거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당선은 그 소속 정당의 공천으로 당선은 되었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뭐 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고 거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러내고 키워낸 거나 다름없다 하는 상황 여러분 공감하실 겁니다. 전국에서 동원되지 않은 자발적인 많은 애국 시민들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더 이상 전 정권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망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난 민초들이 막 이렇게 전국에서 많이 결성이 됐습니다. 그 단체가 공정희망연대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선거에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이라는 경력을 제가 일부러 앞세웠습니다. 왜 앞세웠냐면 2013년 민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우파 성향의 변호사들 모임의 결성이 되었고 제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공동대표 겸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말할 수 없이 부끄럽게도 세력이 너무 빈약합니다. 민변은 굉장히 부흥하는 반면, 그러니까 좌파 성향의 민변은 부흥하는데 우파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한변은 참 새가 늘질 않아요. 하여튼 이것이 우리 우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부 점잖하고 말만 하는 분들만 많지 일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나서서 하는 분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지금 꾸려서 여러 가지 소송 뒷바라지를 해오고 있는데, 소송 뒷바라지를 하려니 젊은 변호사들이 한두 번 풀어보는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 생업하기도 바쁜데, 그런 속에서 공익소송지원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서 늘 고민입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이번 이 정권의 회복을 계기로, 저는 정권 교체를 정권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권 회복을 계기로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도 본래의 생업 외에,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는 외에 여력을 가지고 좀 조직화, 체계화, 이렇게 세력화가 되어야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대목은 크게 네 꼭지입니다. 정부 출범의 의미, 그리고 출범 초기 현재의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우파 시민사회의 역할, 단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0.7%의 믿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절대 불리한 상황입니다. 뭐 삼권이 다 장악되다시피 했고, 언론이 편향되고, 여러 가지로 악조건 속에서 정말 나라의 운이 닿지 않아가지고 마침 여러 가지 요건이 어우러져서 걸출한 지도자 후보가 출연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정권에서 20년 집권을 논했고, 또 역대 10년 단위로 여야 진보 보수 정권이 바뀌어왔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됐습니다. 이제 권불 10년이 아닙니다. 이제 권불 5년이 됐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했던 요인은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각종 실정, 실책, 그리고 갈라치기 정치와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습니다. 지난번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한 6, 7개월 동안의 그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비중이 과반수였던 것이 기본적으로 이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그 비율 50%를 넘는 그 비율 속에서 한결같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연령대에서 한 번도 정권 교체 비율 50%가 아니라 그보다는 낮은,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아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에서 40대입니다. 40대는 한 번도 우리 우파가 쪽에 유리한 여론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0%는요, 40대는요, 이를테면 윤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그 선호도 대결에서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비율에서나 15% 이상의 차이로 항상 좌파 쪽에 이재명 쪽이 이랬습니다. 40대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 요인은 역대 최고로 불량한 여당 후보, 그 당시는 여당이었죠. 이재명이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불량품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한 야당 후보의 출현, 신선한 야당 후보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까? 공정과 상식, 법치에 대한 기대감 등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의힘도 물론 정당으로서의 어떤 기반 역할을 했지만 애국심에서 일어난 시민의 결집의 힘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선 이후 취임 또 하는 그 지금 현 단계에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경험이 부족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또 신인으로서 여러분 취임사에서 자유와 반지성주의를 강조했고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광주 지역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파격적인 대국민 소통의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청와대 이전 그리고 출근길의 그 기자 문답일 것입니다. 출근길에 기자 문답에 대해서 혹자는 좀 리스키한 측면도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또 실제로 대통령께서 다소 좀 정치인답지 못한 그러한 어떤 표현법으로 인해서 좀 한 번씩 구설은 납니다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 가고 또 어떻든 좀 완곡한 어법으로 그러면서도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앞으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취임 후 최단 기간 내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고 또 그러한 결과로 6.1 지방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내각 구성도 처음에는 첫 번째 총리 후보의 인준을 좀 걱정하는 기류도 있었습니다만은 뚝심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설득을 통해서 내각 구성을 아직 완성은 못했죠. 몇몇 장관의 그것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초기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무슨 많은 부분 중에도 검찰 인사를 편중 기용한다든지 또 그 기재부 출신 인사를 많이 기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 전반적으로 늘공과 전문가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기용을 하다 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서운해하는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격변기에 정권 교체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좀 초기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늘공 전문가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인사를 많이 쓴다는 부분은 제가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뭐 보는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검찰 인사를 많이 쓴다지만 전문성을 시비하는 견해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를 많이 쓴다는 그 부분에 잠시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많다 적다는 것은 뭐 각자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검찰 인사를 무슨 복지 직책에 쓴다든가 교육 무슨 뭐 직책을 지금 맡긴 게 아니라 다 필요한 요소에 맡겼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조금 믿을 만한 사람, 이미 익히 아는 사람, 정치권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한 우선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서 봐주실 필요가 있고, 좀 더 지켜보고 이 평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정수행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어제 예를 든 것은, 이것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최근까지 두 번의 연속 50%를 화해했지만, 여기서 40대 후반하고 50%를 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그러나 어쨌든 언론에서는 뭐 50을 하회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단 갤럽 조사는, 여기는 리얼미터 조사고요. 갤럽 조사는 50%를 상회했고, 어제 나왔던 RN서치라는 그 조사는 또 역시 50%를 하회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고, 전반적으로는 정치 신인 대통령이 어쨌든 듬직하게 잘 해 나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0%를 하회하는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인 민주당, 직전까지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은 월등하게 15% 이상, 어떤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국민의힘이 앞서가는 것보다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그건 전임 대통령의 지지율에 너무 도취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서 몇 가지 소회를 제가 적어봤고요. 이제 출범 초기의 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훨씬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정세와 이 환경이 취임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초기에 지금 빠른 행보로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현재의 경제 위기는 좀 더 계속된다는 것이 지금 언론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여소야대 상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170석이라고 하는 의석의 그 우세를 이용해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이 새로운 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를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언론 환경도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지난 5년, 특히 그전서부터도 계속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지난 5년 동안 진영 세대 간 민심 분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네 번째,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다가 이분들이 임기를 고집하는 형태로 인해서 지금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또 이 상황이 적어도 1년 이상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단임제 대통령제 하에서 법에
이렇게 규정된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임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정권 막바지에 임용하는 이 공직자들이 참 역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하나의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특히 정무직은 대통령이 이렇게 임기가 끝나면 함께 임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인데 생각처럼 그게 법을 고치고 하는 것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치적 어떠한 타협, 서로의 어떤 양보 이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그 임명하는 공직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국회 또는 대법원 또는 정당 등등에서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자면 직접적인 재량으로 자기의 국정 철학을 함께 기조를 같이 하는 분들을 지명을 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이 후자, 즉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직책은 정말 대통령의 그 거치와 진퇴와 같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나 대법원, 정당이 추천해서 임용을 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견제 균형의 그 입법 취지에 맞게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임기는 유지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큰 갈래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이 국민적 여론이 특히 대통령을 지금 뽑은 많은 지금 우리 우파 인사들의 심정적 정서적 여론이 좀 전 정권에 많이 흐트러졌던 여러 가지를 좀 바로잡아 달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맞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거론되는 이슈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 정권 시절에 이 비리의 수사 이 부분 항상 뜨거운 감자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야당 측의 이런 정치보복 수사, 지금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수사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일을 조사하는 것이지 현재나 미래의 일을 조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거론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정권에서의 여러 가지 비리와 과오들이 또 수사가 되는 거 이것은 자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공감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저런 표현도 참 대통령이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또 막 화제가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지난 5년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국민적 관심 현안 사건들이 좀 실제로 있습니다.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라든지 그 밖에 탈원전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직권 남용적 처사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국가 예산의 어떤 유용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두 번째 나오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문제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검찰로서는 스피드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다 상당 부분을 묶고 자르고 없애고 했던 부분 때문에 지금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임명하지도 않고 지금 검찰 어제 인사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평가는 차치하고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을 지명해 놓으면 검찰총장
그 청문회를 포함한 일련의 그 임명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소위 어떤 사항이 펜딩 상태가 되면서 구속 인사도 못하고 지금 9월까지로밖에 할 수 없는 검수완박법 때문에 검찰이 현재 수사할 수 있는 현재의 이 환경은 9월까지입니다. 그 상황을 다 허송한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총장을 임명을 좀 미루는 그런 나름대로의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육책을 이해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것이 그것도 정도는 아니지 않냐 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금 지명을 누구를 지명하고 간에 지명하는 순간서부터 그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임명 절차에서 말할 수 없는 또 정치적 공방 소모전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거든요. 각종 제도 정책의 정상화라 해서 지금 어제 대통령이 또 원전 업체를 어제 방문한 것이 뉴스에 나온 걸 보셨을 겁니다. 원전 문제, 또 세제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새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 사법 체계가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흐트러졌습니다. 정말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다 어쩌다 해서 전부 그걸 경찰에 다 밀어주고, 그런데 이 경찰이 사실 경찰은 저는 아직 제가 법 공부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독립성, 중립성 이 논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마음대로 어떤 그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해서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치안기관은 대통령의 지시 통제에 따라야 되는데, 이 정권 초기부터 경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이 경찰을 적어도 경찰의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를 해야 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지난 5년 동안 너무 균형추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소위 좌파 세력들이 5년 전 탄핵을 이렇게 하면서, 탄핵을 하고 정권 취임하면서 정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그렇게 자기네들과 코드에 맞는 그런 법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개개인 한 분들은 다 유능하신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결론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저도 의아할 정도였습니다만은, 이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는 거의 법에 연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 다 단임으로 돼서 다 임기, 대법관의 임기 5년이든가요? 그거를 하면 다 교체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새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임기들이 다 거의 다 4분의 3이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에 균형치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떠한 위헌적인 입법을 하더라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어떤 것은 오랫동안 그냥 뭉개고 결론을 안 내거나 어떠한 소의 이익을 이유로 본안 심판을 회피하면서 다 각하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규제개혁이라든지 참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연금 노동개혁은 정말 필요한 과제인데, 이게 다 선거 앞두고 표심 때문에 하다 주저앉고 했던 것이 이번 정부에서 과연 조금이라도 달라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꼭지는 국민 통합 노력으로서 어쨌든 보수와 진보, 동서, 지역 간, 세대 간, 젠더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된다고. 세 번째로는 정책과 인사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여당에서 국민에게 정말 와닿는
정책 어젠다를 이렇게 선점하는, 항상 보면 그동안에 우리 저 보수 정당이 진보 정부에 비해서 좀 이런 이 정책 어젠다의 어떤 이런 선점에서 조금 둔했다 하는 느낌을 저는 늘 가져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협치 노력 차원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좀 우리 윤 대통령이 이래 보면 좀 친화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투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또 지금 야당 의원들과도 어쨌든 과거의 대통령들보다는 보수 정당 대통령들보다는 좀 더 어떠한 이 스킨십 측면에서 이렇게 노력할 의지가 되어 있고, 이를테면 지방 일정이나 외국 일정이 없는 동안에 이 저녁 시간을 정말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저는 일주일에, 저는 후보 시절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그냥 왜 2번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한 2번 정도는 저녁 시간에 뭐 하루는 뭐 이렇게 언론인들, 또 뭐 하루는 또 교사, 학교 초중등학교 교사, 하루는 또 우리 대학 교수님들, 뭐 그것도 더 세분하면 더 세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몇 분씩을 해서 식사를 뭐 청와대 관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식사를 계속 하면서 직접 국민들 얘기를 좀 들으시라. 또 그 가운데는 야당 정치인들도 해당될 것이고, 또 그때 시의성 있는 인사들을 만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체로서 국민들이 좀 든든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던 대통령.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진정성 있고 상시적인 대국민 소통입니다. 그래서 참 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뭐라고 할지 간에 저는 이제 이 겸손한 정부, 국민들에게 겸손한 대통령을 좀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고, 또 대통령의 기자 접촉이 바로 대국민 접촉이 아니겠습니까? 소통인 동시에 국민들을 이해, 납득, 또 승복, 또 나름대로 국민들의 어떤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각본 없는 그러한 이 기자 접촉을 상례화하는 것이 좋겠다. 마침 용산으로 가시면서 도하 스태핑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또 국민들 목소리를 직접 듣는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현 정부의 임기 중에 2024년 총선이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앞으로 1년 반, 1년 10개월 동안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어떻든 일을 해 나가야 되다 보면 정권 초기에 아주 힘이 실리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에 사실은 지금 한쪽 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나름의 국정 과제를 좀 박력 있게 할 수 해 나가려면 총선에서 제1당 지위 확보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권 중후반기까지를 포함해서 정권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중간 선거입니다. 그래서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발굴 기회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부 초기 인사 과정에서 상위 직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 비서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요번 지금 초기 인사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그 근무자 인원이 480명, 약 5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현재의 지금 그 비서 보좌 인원은 지금 300 뭐 한 1, 2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보면 이와 같이 적어도 150명 내지 200명 가까운 인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현재 인원이 과부하도 있지만 지금 그걸 꼭 잘했다고 제가 하는 건 아니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면 그 민주당의 어지간한 시도 의원들도 청와대 행정관 경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을 한 6개월 정도 하고 내보내고 그것이 하나의 경력이 되어서 다 당선을 시키는 그럼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를 다 그걸로 막 좀 이렇게 장악하는 그러한 인사 운용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은 초기니까 여러 가지 일을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만 적어도 내년에는 그러한 측면에서도 어쨌든 우리의 그 신인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우파 세력, 우파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 강화라는 측면은 사실은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한 10년 가까이 공직을 마치고 10년 가까이 우리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뭐 광장 세력, 그 밖에 여러 가지 우파 시민단체들 이렇게 보면 좌파 시민단체들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런 지원 내지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 유지가 안 되고 있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 정부, 지금 현재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저 사람들은 좌파 시민단체들을 거의 매겨 살리다시피 하고 완전히 이 사람들을 떠받들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그 사람들의 의존까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우파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도움은 받으면서도 관계를 항상 이렇게 좀 띄는 그런 경향이 적지 않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우파 시민사회단체들도 어느 정도 그 가운데 쭉정이들은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저는 지난달까지도 예를 들어서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가 저희 집안이 거기 있기도 해서 아버님 산소가 또 거기 있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가보면 사드 기지 앞에 도대체 5년 내도록 거기에 오르는 물자 반입 차량을 다 막는 정체불명의 그 세력들이 5년 내도록 길목을 지키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살며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 그것이 어디 사드 기지 앞뿐이겠습니까? 전국 곳곳에. 그러니까 그러한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참 그런 분노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10분의 1만이라도 우리 우파 정부들도 우리 우파 인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4년 이 총선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하나 1단계, 그 이후 2단계로 구분해서 우리의 국정 목표도 좀 완급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1단계 단계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좌충 우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벽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총선에서 1당 지위 확보한 이후 단계를 구분해서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우파 시민 사회단체, 저는 이 광의의 개념에서 이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이런 기업인 친선 포럼도 글쎄 이걸 시민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세력, 이런
부분들,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그 적극성이 참 여러 어떤 분야, 여러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저 사람들이 끊임없이 현재의 정부를 흔들고, 뭐 제가 듣기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또 대규모 하투, 지금 뭐 이 민노총과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이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를 완전히 점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참 위험한 일들을 지금 모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를 흔들겠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우파 시민 사회 단체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함께 필요하면 맞짱을 좀 뜰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함께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우파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파 시민 사회 단체들도 각자의 개성을, 단체의 고유성은 인정하더라도 좌파 세력에는 또 함께 뭉쳐서 맞서는 그러한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역시 정부 여당 내지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의 어떤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파 시민 사회 단체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재정 자립 문제입니다. 좌파들은 이런저런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교부금도 받죠. 또 이런저런 기업으로부터 뭐 갈치성 기부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슈를 만듭니다. 뭐 과거사 추진, 뭐 4.3 사태 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민변 쪽 변호사들은 1조 시장이 열렸다 이러거든요. 4.3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왜 이게 1조 시장이 됩니까? 뭐 언제입니까 4.3 사태가? 예를 들어 7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그때 복역했던 사람 복역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유족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또 그간의 유족들이 겪어온 뭐 이런 이 고통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한번 소송했다면 뭐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한번 소송했다면 막 50억, 100억, 300억 이건 뭐 다반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조 시장이라는. 그런데 반면 우리 우파 쪽은 천안함 그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도 못했거든요. 그러한 그에 있다 보니까 시민사회 단체들도 자기 주머니 틀어서 회비로 우승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던 그런 점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우리 우파적 가치, 보수 우파적 가치를 이렇게 지니신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면서 기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중산층 자산가들 입장에서 좀 이런데 좀 내가 직접 뛰지 못한다면 이런데 좀 기부 후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꼭 학교 장학금 주는 것만이 기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파 시민 사회단체의 자립이 굉장히 이제 다시 이 정권이 5년 뒤에 저 사람들은 5년 뒤에 다시 반드시 찾아간다고 또 생각을 하고 또 5년 동안 별짓을 다 할 겁니다. 이번 우리 정권 교체에서 받은 이러한 느낌을 5년 뒤에 다시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력의 여러 가지 소위 이런 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계없이 어떤 사항이라도 뭐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저부터 먼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고 시청이 잘하고 계시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인정을 아직 못 받고 계신 것 같고요. 꾸준히 추진하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중요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의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이제 디지털 사회로 이전을 하고요. 그래서 AI나 블록체인이나 그런 뭐 신기술을 포함해서 계속 디지털 사회의 비중이 커질 텐데, 저는 이제 IT 분야 출신이고 그 주변에 이제 IT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좌파입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제 임대정부 때 2000년 초반에 이 IT 산업을 크게 성장을 시켰고, 그때 거품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네이버도 크고 카카오도 크고 국내 IT 산업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졌던 그 인적 자산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에서 상당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때도 노무현 본인이 일단 코딩을 할 줄 알았습니다. 코딩을 할 줄 알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IT에 친화적이었고,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도 저희 이 우파 쪽 대통령들은 그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독수리 탁법으로 키보드를 잘 못하셨고, 타이핑을 잘 못하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다지 IT에 친화적이지 않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IT에 친화적인 거는 뭐 정책에는 있는데 디지털을 굉장히 중요시하긴 하지만 친화적이지 않고,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인수위원이나 혹은 그 현재 정부에서 IT 쪽 인력, 디지털 소프트웨어 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 정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런 IT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 채용하고, 채용을 떠나서 일단은 그런 정재계 인사들을 이제 많이 이제 IT 쪽 계열을 많이 자꾸 접촉점을 늘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IT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뭐 그렇게 길게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해야 될 여러 가지 지금 과제 중에 하나이고, 개인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 대통령의 무슨 그런 IP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만으로 좌우되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 하나의 어젠다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으로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걸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앞에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거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인수위 대통령 취임식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취임식을 무사히 잘 마무리해서 굉장히 소회가 감회도 굉장히 깊습니다. 또 무지개 떠서 너무너무 감동스럽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젠다들이 많긴 한데, 저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꼭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담대한 철학적인 화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가 꼽는다고 하면 저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 이제 그 임기가 끝났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고 흔적을 남길 수가 있을 때, 저는 자유라는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 자본을 만든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부분인데, 그게 결국 보면 자유민주주의도 해당될 수 있고 자유시장경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사회적인 저는 철학적 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움직이게 되면 수많은 것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중심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뭘 남기고 싶으냐, 사실 우리 정말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뭐 남기고 싶냐, 이 부분에 대한 화두를 저는 많이 던져주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굉장히 좌파 얘기에서 속이 후련한데요. 좌파가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고 선전선동하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약자는 선하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프레임이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호도되기 쉬워요. 사실 약자니까 뭐 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약자는 선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일제를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 피해자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하다. 제가 볼 때는 결국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부분들에서 우리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선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그 틀을 깨는 게 저는 우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수의 가치를 국격을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약자는 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도 역시 선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강자는 악하고 그다음에 약자는 선하다는 그런 일관적인 획일적인 틀에서 우리가 자꾸 사회 좌파들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깨는 관점을 저는 이번에 좀 제대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주셨던 저는 행동하는 지성인 저는 우파가 진짜 필요하죠. 그것이 잘못되면 괴물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국을 비롯한 수많은 그런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공약을 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겠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선거 때 공약을 안 할 수가 있느냐 했는데 뜻은 이런 거였습니다. 무엇을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 이런 사업적인 것을 나열하기보다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가? 그게 어떤 국가가 이를테면 국민의 또는 기업의 활동,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적 운영을 돕는다는 의미로 혹은 규제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저렇게 지원한다는 의미로 뭘 하다 보면 결국 국가의 일정 부분 간섭이 되는데 어디서 국가의 권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서 멈춰야 되느냐, 이런 점을 늘 좀 고민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멈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반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율성이기도 하죠. 개인으로 보면 자유화 되겠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 기업의 운영을 다 책임져 줄 수도 없고 끝까지 다 그 부분을 서포트 한다는 것도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공약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내가 된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라는 건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나와 있는 가운데 그 중에도 국가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를 지금 선거 단계에서 근데 결국은 그 이후에 선거하는 과정에서 또 공약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생각의 바탕이 그렇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선거 과정에 공약을 안 했던 아이템이라도 집권 후에 현장을 돌고 나름대로 어떤 내각을 구성하고 이렇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또 수요에 대해서도 정책적 수요에 대해서도 그때 해나가지, 모든 것이 선거 때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항에 묶이거나 공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또는 그 공약 자체가 굉장히 졸속이고 좀 아주 좀 졸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흐트러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 정부 때. 하여튼 그런 철학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런 것의 밑바닥에는 항상 개인의 어떤 자유와 창의성 또 기업의 어떤 그런 자율 또 우리 규제의 불합리한 어떤 그런 규제 혁파
이런 쪽으로 저는 나타날 것 같고요. 뭐 우리 홍 선생님의 질문에 제가 전부 다 지금 다 대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런 취임사, 그 취임사를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저는 역대 대통령 취임사 중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가장 감명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뽑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고 뭘 어떻게 하겠고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저는 그 이상의 취임사가 또 있을까 생각했는데 윤 대통령의 취임사는 반면에 굉장히 약간 교과서 강의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곰곰이 새겨보면 그래도 좀 너무 교과서 같아서 좀 강의식이어서 그랬습니다만 그 생각이 전부 본인의 생각입니다. 옆에서 써준 생각이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취임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임사 부준비위원회에서 써준 그 취임사 초안 거의 대부분이 킬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 새로 쓰시고.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생각, 또 원칙에 대한 생각, 아주 조금 이 사람이 정말 보수가 맞나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상황이 가끔 연출되는 것이 바로 독특한 본인의 어떤 그런 고집이거든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뭔가 본인의 어떤 그런 저항적 기질이 나온 게 이제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입니다.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직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고, 그 이슈는 어쨌든 그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어떤 이 선거를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어떤 민감한 국가 안보 이슈나 이런 부분에 막 댓글을 달았던 그 부분이 바로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댓글을 좀 애매한 것까지 다 끌어모은 게 8,800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드루킹의 김경수가 문제됐던 사건에서 그 문제가 된 드루킹의 그 킹크랩으로 만들어낸 가짜 댓글은 8,800만 건이었습니다. 8,800만 건이었고, 그것도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한 5, 6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윤석열 검사가 그걸로 해서 징계를 먹고 대구 고검으로 어디 쫓겨가고 한직을 돌게 했던 그 댓글 수는 8,800건. 그때 제가 그 수사를 할 때 그때는 제가 그 직전에 제가 그만둬서 저는 야인이었습니다. 가서 말렸습니다. 야, 이 수사가 이게 8,800건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그것도 그 당시도 신승이었습니다. 지금 요번에 0.7%보다는 차이가 컸지만 3%인가 2%가 차이 났을 겁니다. 100만 표 차이 난다. 이 대통령 선거에 이 8,800건의 이것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 더구나 집권 초기에 이제 막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새로운 이 대통령으로서 첫 1년차 해나가는데 이 수사를 하는 것이 나는 아닌 것 같다 했더니 8,800건이 아니라 880건이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그 당시 우리 윤석열 당시 검사의 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이런 일을 해서 되느냐. 880건이라도 이것은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지식하다 할까? 결벽증이라 할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서 앞으로 좀 일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예. 예, 세종텔레콤 조정일 부입니다. 예. 저는 어제 그 원전 그 현장 가셔가지고 5년 동안 바보지 됐다.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 하던데요. 또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장관께서 수도권 정원 얘기 아니 그거를 교육부에 없애버리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성향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한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데 예, 이제까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소탈하시고 친화력도 있으시고 진솔되시고 이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지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자주 이제 뵙고 가까이 계신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김종인 씨하고 얘기해도 혼자서 얘기 다 하신다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술 굉장히 좋아하시고 검찰에서 어떤 면에서는 뭐 검찰청 굉장히 독성적이다, 불같은 성격들이다, 뭐 이런 얘기 고집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독대랑 같이 얘기 들으시면 혼자서 얘기 다 하신다 이러시고. 그래서 제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그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최측근이 지금 누구신가? 언론에서는 뭐 법무장관이나 권영세, 권성동 씨다 이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없으신 것 같아요. 석 변호사님 같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 다음은 국민들은 저는 제가 그 정부하고 또 일할 때도 실상을 자세히 알아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전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언론에서 다 설명해 주지도 않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냥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이미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하지도 않은 걸 하고 또 한 걸 이미지 정치, 그 소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중시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께서 너무 진솔되시고 소탈하시고 친화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각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실상하고 전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국민의 50%는 지금 반대 쪽이거든요. 봐라, 저딴 소리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당 장악력이 어느 정도, 정치 장악력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잘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많이 옆에 조언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에 말씀은 다 맞으신데 맨 뒤에 뭐 가장 잘한다든지 이 표현은 좀 제가 저한테 좀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저는 뭐 다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워낙 젊은 시절부터 다변이라 합니까? 이렇게 좀 그런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은 또 직책이랄까 어떤 그 현재의 스테이터스가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뭐 이렇게 보다 본인의 발언 양이 이런 약간 인포멀한 이런 대화에서 말이죠. 뭐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뭐 정해 짜여진 대로 나가겠지만 대화에서 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히 어떤 분이 그러한 뭐 직원 쓴소리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주위에서 그런 염려들이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전화를 그대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의 통로가 주위에 그래도 알던 분들에게 아직도 계속 열어놓고 저녁에 이렇게 저도 이제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저도 조심이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게 고심하다가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면 보고 또 답도 오고 어쨌든 아직까지 그런 소통이 근데 제가 다른 쪽으로 듣기로는 그런 전화를 이렇게 다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뚝심으로 그러니까 좀 자기의 고집도 분명히
아직은 적절한 선에서 유지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표현 좀 직설적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부분도 계속 이제 여론에서 이렇게 매를 조금씩 이렇게 막고 하다 보면 스스로 그리고 이 학습 능력은 또 뛰어나니까 조금씩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초 단계에서 다 두루두루 다 이렇게 이 허점이 없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 실수가 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저도 건의를 하겠고, 요즘 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예컨대 이 자리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건희 여사 이런 부분, 그 김건희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좋은 뜻에서도 비판하는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세요. 어쨌든 본인 얘기를 막 하는데 부인 얘기, 영부인 얘기를 잘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런 고민 속에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소위 어떤 그런 쓴소리에 막 귀를 닫거나 쓴소리에 오히려 어떤 상대를 이렇게 아주 질타하는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그런 성품은 아니어서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자기한테 아직 납득이 안 되거나 혹은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무심코 이제 말도, 사실 이 아침에 기자회견 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가끔씩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양산 사저 그 집회 그 문제라든지, 또 인사와 관련해서 민변으로 도배를 다 했다고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굳이 표현을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길을 열고 지금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여론이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6개월, 1년 지나도 여기서 발전이 없으면 그건 진짜 큰일인데요. 지금 아직 초반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이 따듬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건 꼭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나중에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좀 말씀을 주십시오. 예. 예, 저 뒤에. 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김인철입니다. 예. 오늘 도노스에 주고요. 딱 두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프리드만 선생의 제자입니다. 강사로서 유일한 제자인데, 그분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도 하셨는데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35번 자유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죠. 자유는 그럼 미국이 갖다 주잖아. 저기에 한국이, 미국이 두 개가 있는데요. 미국이 자유를 그대로 공짜로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공짜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우파 시민단체나 이런 등등은 재정도 없고 돈 내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가지고 모여서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지금 그 전에
이 전 정부에서는 만여 명이 그냥 목숨을 걸고 이게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자유가 식자로부터, 저도 대학 교수 있으면은 식자들이 더 자유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중국과의 그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중국이 WTO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WTO는 언젠가는 뭐 조만간에 잘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그때까지 우리가 WTO의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은 중국하고 일단 선을 넘었습니다. 절대로 다시 가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절대로 중국하고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보가 안 되고요. 안보가 안 되면 경제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역시 뭐 제가 답을 할 성질보다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아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신사 국가안보 아카데미 26기를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도 많이 배우고 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40년 살다고 교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처럼 이렇게 멋진 나라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뭔가 능력도 뛰어나고 지금 북한도 공산 체계에서는 아주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도 이 자유민주 체계에서 지금 크게 발전을 하고 개인적으로 뛰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데 지금 우파 세력을 제가 봤을 때에는 세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결집을 하려면은 뚜렷한 그 결집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좌파에 비교해서 그 목적을 좀 더 세밀하고 뚜렷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필요성은 결집하는 노하우와 리더십인데 그것이 좀 잘 개발되지 않아서 뚜렷한 리더들도 없는 것 같고 이 결집을 위한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리더가 아니라 잘난 사람은 많지만 이 결집을 위한 노하우를 갖춘 그러한 리더들이 좀 부족하다. 세 번째는 우파들 성향을 이제 좌파에서 봤을 때는 참 비겁한 존재들이다.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잘났지만은 자기만을 위하고 뒤로 숨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치전쟁 시대에 있어서 국민들도 이 우파들의 가치교육과 문화교육을 우리가 잘 해서 결집해서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정부 지금 회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하기도 바쁘시고 앞으로 잘 해나가려고 봅니다. 최소한 평균점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나가려고 생각하는데 그 뒷배경에 변호사님과 같은 리더들이 뒤에서 이러한 결집 목적과 결집 리더십과 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향을 금수저와 같은 그런 성향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회적인 결집 현상으로 바꿔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잘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주신 말씀 다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번 이 정부에서 2년 후에 저는 총선 때 정말 잘 이 부분이 이렇게 발의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철험회라고 하나요? 그 민주당에 나오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뭐 변호사 그 뭐 김남국, 김용민 의원 뭐 특정인 제가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들은 변호사 경력도 아주 일천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어쨌든 민주당이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보내서 막 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저렇게 발광을 하게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반면 우리 쪽은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이를테면 좀 이 파이팅이 좀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5년 동안 우리 그 우파 시민사회에서 이 소위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들 길에서 정말 3년 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오기 직전에 10월 3일 날 그 광화문을 메웠던 뭐 어떤 분은 30만이라고도 하고 50만이라고도 하고 100만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그 인파가 이렇게 모이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들이 결국은 결국 우리 보수 우파의 큰 그 힘인데 그런 부분을 사실 국민의힘 이런 지도부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해요. 또 지금 부정선거 문제로 또 일각에서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분기탱천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혹시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주제가 굉장히 미묘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분들 역시 굳이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투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사람들이거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대화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그 에너지를 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좀 약하고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차이는 있죠. 저쪽은 워낙 수십 년 전서부터 이제 운동권으로 다져진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이른바 어른들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딱딱 각을 세워서 막 지시를 하고 이런 관계이고 우리 쪽은 너무 개인적인 어떤 그게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노하우를 갖춘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번 우파 시민사회 내에서 좀 내년까지 좀 그런 단체들과 이른바 지도자들 이렇게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뭔가 좀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 아무튼 내년 총선에 내후년이죠. 내후년 총선에서 어떤 그런 신진 세력들도 우리 우파에서 많이 좀 그건 단순히 뭐 어떤 청년들을 배려하라는 그런 평면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전 우리 보수의 어떤 연령계층이 단순히 50대 이상에서만 이렇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전 연령계층에서 고루 균형 잡힌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좀 뭔가 좀 힘을 갖는 그것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많이 지금 흩어져 있고 사실 5년 전 탄핵을 당할 때 만약 우파 유튜브가 있었더라고 하면 저는 당하지 않았을 거고 그때는 편향된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슨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무슨 크게 말이지 비선 정치를 하고 해서 아주 그냥 완전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됐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중반 이후부터 저는 우파 유튜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에도 아마 일반 뉴스보다 유튜브들을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만 이 우파 유튜브들을 지금 현재의 정부에서 현재의 이 새 정부에서 좀 이 등이라도 어깨라도 두드려 줘야 되는데 지금 좀 그런 부분도 아직 조금 현재 좀 미흡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유튜브들이 물론 그 중에는 뭐 좀 보면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편향될 극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파 이 유튜브들의 이 역할도 굉장히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그 에너지들을 우리 우파의 에너지들을 잘 아우르는 그런 역할에 저도 미력이지만 하여튼 좀 힘을 보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요 어떻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예. 그 이코노미 조선 협상전문위원으로 있는 박상민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동교한 유정희 회장님께서 만드신 한국협상학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막 취임하셔서 지금 초기에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나갈까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세월은 흘러 5년은 흐를 것이고 5년이 지났을 때 돌아봤을 때 내가 뭘 놓쳤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5년이 지나기 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대통령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안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안보에 성공하지 못한 경제와 안보에 허점을 남긴 대통령은 결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와 안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공무원이나 기업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이 쓰신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우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파 국가가 굉장히 근실하고 앞으로 몇백 년을 이어갈 것은 당연히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철저한 우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철저한 우파의 나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파적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경제정책, 외교정책, 안보정책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모든 국가의 기업과 정부와 모든 리소스와 어셋을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했을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국무성에 한 부서가 있대서 그 이야기는 제 국무성 아무리 뒤져봐도 그 부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디파트먼트 오브 네고시에이션. 협상청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각가지 경제, 안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하는 협상을 사전에 컨트롤하고 정리하고 검색하고 검토하고 나간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어느 국민이 성공하길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하고 그 5년이 넘게 끝나는 것을 성공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100년 되게 성공의 토대를 닦았다는 대통령 평가받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분야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상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협상 디파트먼트를 힘써서 그것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정당이나 어떤 개개인 인물을 휩쓸리지 않고 100년 내의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협상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누구의 의견, 국가의 이익만을 쫓는 그런 것을 한번 실세해 보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을 잘 제가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미국에 정말 그 공식 부서가 네고시에이션 디파트먼트가 있는 겁니까? 밖으로 드러나요. 밖으로 드러나요. 제가 미국에서 들었는데 밖으로 제가 아무 차에 드러내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우리 저 포럼 회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지켜보면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 5년 단임제 하에서 심지어는 같은 정당 내에서 이를테면 승계가 됐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 직전 정부가 했던 일을 다 뭐 거의 다 부정하거나 평가절하를 해버리거나 백지화해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이 5년제 정부에서 계속 되고 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 어젠다들도 요즘 최근에 뭐 정작 MB 대통령은 아직 사면도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뭐 지금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다 MB 출신 MB의 정치인들이 뭐 한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자원 외교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또 그때 그게 정말 좋았다는 거 하면 뭐 참 그래서 어떠한 참 국가적 어젠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된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하는 좀 서글픔이 좀 앞서기는 합니다. 선거를 앞두게 되면 상대 정당이 하는 일 중에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만한 일들은 일단 다 발목 잡거나 반대를 하고 거꾸로 또 자기네들이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리로 또 내로남불식으로 또 하고 그런 현상이 뭐 저는 진보 정당 쪽이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정말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후년 선거에서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5년 뒤에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하나의 뭐 평가 척도는 누구 말 맞다나 다시 정권 재창출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부적으로 이 탄탄한 논리를 갖춘 어떤 협상팀을 가동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 밖에 그때 언론에서 많은 이 좋은 이 의견들이 제시될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반영을 해서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또 쿨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존의 어떠한 과거의 어떤 정치 틀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잘해보겠다는 의지는 확고하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사람의 기용도 선거 과정에서 도운 사람보다 계속의 새로운 지금 인물을 이렇게 기용을 해 나가면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져주시고 주기적으로 적당한 시점에서 한번 지금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뭐 평가보다는 좀 격려하는 시각에서 좀 봐주시고요. 또 적절한 시점에서 이렇게 우리 포럼에서도 평가를 해서 좀 미흡하거나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